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일반 종교보다 사이비 종교에 왜 더 빠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뇌를 하는, 사이비 종교에서 오히려 이제 세뇌 기술을 많이 가져가서 썼거든요. 그래서 세뇌를 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런 몇 가지 케이스들, 그래서 어떤 단계로 빠지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반 종교보다 사이비 종교에 더 빠지는 요인 7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감정을 이용하는 거는 실은 뭐 마케팅도 그렇고 일반 종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컨텐츠나 어떤 집단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사이비 종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감정이 호소하면서 시작을 하죠. 조금 더 말을 세게 하죠. 특별한 경험이나 어떤 변화에 대한 약속을 하고 어떤 기적적인 것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거, 그래서 어떤 비범한 어떤 결과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런 걸로 일단 감정적 호소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좀 행복한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행복한 삶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게 만들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그런 행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너의 부족함 때문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죄책감과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에 시달릴 수 있게 만드는 기법이 있죠. 그게 이제 감정을 조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특히나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한 사랑을 막 엄청 막 거의 폭격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죠. 그런데 또 그 와중에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선사하기도 해요. 그런 사랑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어. 너의 이 행복감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는 것. 물론 이제 그 바닥에는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감정 조작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쥐락펴락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랑, 처음에 그 거의 폭격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나를 인정해줬던, 내가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다고 착각했던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갈망 상태가 되죠. 갈구하는 상태가 되죠.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계속 더 헌신하고 계속 더 집착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 집단의 감정을 위해서 내 감정을 맞춰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모순점인데, 이건 이제 뒤에서 봅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쨌건 여기 이 집단에 복종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냥 설득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도 이 사람이 그냥 딱 봤을 때 뭐 위압감이 있든 아니면 굉장히 이 사람을 믿을만 하든, 그게 이제 외모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장센 이런 걸로도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그런 주변의 어떤 여론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카리스마가 만들어지는데,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그 이 지도자는 나는 굉장히 나만이 알고 있는 신성한 혹은 고유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권한이 있다. 어떠한 더 큰 존재, 혹은 내가 그 존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특별함을 강조하죠. 그게 이제 카리스마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카리스마 지도자의 어떤 매력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이 지도자가 하는 말과 이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교리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확실한 답을 주는 게 또 특징이에요. 어떤 학문이나 어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는 실은 좀 복잡하고 나에게 바로 위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보통 이 사이비 종교에서는 어쨌건 이 사람들에게 확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흑백적인 답이 많죠. 걔네들은 악이야, 우리가 선이야. 이렇게 하면 너는 성공해. 이렇게 하면 너는 행복해. 그래서 이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뭔가 그 확실함이 생기고,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지도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내가 이 사람만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언가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걸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지도자가 해주니까 내가 굳이 뭐하러 하나? 그리고 내가 뭘 한들 저 사람의 지시보다 더 좋은 걸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해줄 텐데, 그리고 너무나 선명하게 답이 나왔고 거기로 가는 이제 그 과정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그런 방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실히 목적지를 알고 있대.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가. 그럼 이 사람 쫓아가기 바쁘지. 다른 생각할 게 어딨어. 완전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고 확실한 답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집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저기서 이제 집단 수용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 역동성, 뭐 집단 역동성 또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하죠. 이제 뭐 투게더 우리끼리 이제 서로 성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결국 우리와 저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배타적으로 우리가 옳고 저들은 틀려. 우리가 선하고 저들은 악해.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그런 지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꼭 똘똘 뭉치죠. 그리고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또 새로운 사람에게 신념을 또 강요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따르게 되죠. 왜냐면 내가 그걸 따랐을 때 이 집단에서 역할이 생기는 거고 집단의 역할을 했을 때 나의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역동성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개인의 존재가 상당히 좀 무의미해지는 면이 있죠. 그러면서 소속감이 굉장히 커지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굉장히 큰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집단 내에서는 우리가 독특하고 뛰어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이 집단은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이 우월감을 맛보게 되면 이 우월감은 어디서 와요? 우리 지도자의 우월감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도자를 더 우월하게 우러러 보기 시작해요. 그래야 내가 우월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더 강하게 헌신하도록 자꾸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우월하게 내가 모셔야 되는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어떤 심리적 공백을 메우는 건데 이거는 어떤 삶의 의미를 찾기를 바랬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삶의 의미를 잃었고 뭔가를 내가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이 이런 조직에 와서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개인적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서도 사람들과 조금 헌신하면서 내가 좀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개인적 성장으로 끝나지 않죠. 개인적 성장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정체성은 이 집단의 정체성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집단에서는 이 집단 안의 신념 이외에는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성장인 것 같지만 개인적 성장하는 거라고 느껴지는 과정이 집단의 정체성을 내가 체득하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들의 가르침이 나의 입으로 나오게 되지. 그래서 점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과정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의 의미를 잃는 과정이에요. 개인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모순이 발생하는 포인트가 되잖아요. 나는 내가 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괴리나 모순을 찾게 되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런 사이비를 나올 수 있나? 절대 아니죠. 왜냐면 변화에 저항하게 하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 모순을 느끼는 게 인지 부조화예요. 그런데 그럴 땐 인지 편향.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내가 이 집단에 점점 발을 들이면 들일수록 이 인지 부조가 심해지거든요. 왜냐면 이 집단 내에서의 하는 일과 이 집단 밖에서 하던 일이 이 신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률도 다를 수도 있어.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발을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의미도 잃게 되죠. 그리고 저 집단에서 얻었던 그런 역동성도 잃게 돼요.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얻었던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존하는 것으로 편한 내가 사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함도 잃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모순을 그냥 못 봐버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매몰 비용이죠, 결국. 내가 그동안 써온 시간, 그동안 내가 원래라면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행동들조차도 했던 그런 것들이 실은 다 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몰 비용이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보통 사이비 종교는 이 투자가 많은 환경으로 만듭니다. 서서히 계단을 밟고 올라오게 하는데 뒤돌아보면 절벽이야. 돌아갈 수는 없어. 돌아가려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서히 좀 예를 들어서 뭐 규칙도 엄격하고 어떤 단계를 오르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요구되는 약속에는 어떤 의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이렇게 된다고 심리가.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의식이나 그런 거를 더 단계별로 더 힘들게 만들어두죠. 그래서 이런 게 더 심하면 심할수록 그걸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권위에 저항하는 건데 이거는 물론 좀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내가 권위 있게 믿었던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내가 굉장히 복종하던 사람이었다가 마음속에는 이 복종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러면 이 반항심이 이 종교를 만나서 부모에 대해서 공격성을 띠면서 이 종교에 복종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반항하는 사람들이 부모에 반항하는 사람이 종교에 뭐 의존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반항하는 뭐 오토바이 타고 금발에 오토바이 타는 약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에게 복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복종에 익숙하니까 이런 종교에도 쉽게 복종하는 거죠. 근데 이 복종에는 양가적 감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아를 찾고 싶어. 근데 정작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이 복종이 전혀 없는 상황에 내던져지면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시 의존하고 싶어. 그런데 이 종교는 어때요? 복종할 대상을 이 종교 이외에 두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복종하면 어때요? 부모는 어쨌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복종하는 그런 시기를 거쳤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나에게 복종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이 종교는 시스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을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애 정말 착했는데 갑자기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부모를 완전 해치려고 해요. 크게 이런 케이스. 비슷하게는 이제 어떤 전통 종교에 대한 실망, 이것도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한 실망이니까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취약성인데 이 사이비 종교의 이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가다가 난 빠져나올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만만히 볼 건 아니고, 왜냐면 인간의 심리는 누구나 가지는 취약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취약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스템화 시켜놓은 거니까 그게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이제 개인적 취약성이 있다고 치면 일단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거나 이런 뭔가 마음이 힘든 사람들, 누군가에 의존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큰 존재가 내 가까이에서 나에게 무언가 좀 선명한 그런 답을 들려준다면 그 마음이 좀 위로가 될 테니까.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어떤 삶의 의미를 잃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시점에서 보면 좀 더 취약할 수 있죠. 그리고 저런 성격 특성도 조금 어떤 저런 감정 같은 것들을 좀 인정 욕구가 강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빠져들 수 있죠. 그리고 의존적인 사람들, 그리고 좀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 아니면 어떤 집단의 그런 힘에 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취약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보다 이제 먼저 이런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사상 개조 기법을 책으로 남겨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리프턴이란 분인데 거기에는 총 8단계로 사상을 개조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환경 조성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사상을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이비 종교와는 원래는 관련이 없던 기법인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이비 종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은. 첫 번째는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그리고 이 사상 이외에는 다른 건 모두 부정해버리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로 이렇게 치환을 시켜보면 처음부터 외부 정보를 다 차단시키지는 않죠. 차차 차단시키고,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이 집단의 힘을 이용하죠. 이 집단 간에 굉장히 사랑과 의미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서로서로 헌신하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죠. 어쨌건 그 환경 조성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신비성 조작입니다. 이거는 진짜 사이비 종교랑 딱 들어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사상의 출발이 굉장히 우리들을 특별하게 선택된 존재였고, 그리고 저런 후광 효과, 예를 들어 그런 이미지로 우리의 리더를 예를 들어서 저런 후광 효과로 빛나게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특별하다. 앞에서 많이 봤죠.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수성 요구인데 이게 절대 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선이어야 돼. 그리고 우리 이외에는 절대 악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약간씩 의심도 생기고 어떤 모순점도 자꾸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시달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확증 편향을 하는 거야.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의 인지 부조화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지 편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죄책감을 강조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자신을 순화시키기 위한 자아 비판. 그래서 내가 지금 죄책감이 많고 내가 저런 절대 선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아 비판을 하게 만들어요. 이 그룹원들을 경쟁하듯이 계속 자아 비판을 하고 자기 폭로를 하고, 그래서 동료끼리 서로가 죄를 막 고백하면서 그런 연대감을 높인대요. 그렇게 사상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죄책감을 공유하고 죄책감을 키우고 그런 식으로 연대감을 높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성스러운 과학으로서 자리를 잡는다는 건데, 이 이념은 이들의 이제 사상이 개조된 상황에서의 개조하려는 사상의 이념은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허용이 안 돼. 이건 과학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신성하고 절대적인데 이 바깥의 일은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성스러운 과학이죠. 약간 모순된 그런 말처럼도 느껴지지만. 그리고 여기서도 또 흥미로운 게 이 교조주의적인 상투적 표현. 무슨 말이에요? 이분법적으로 쓰는 거예요. 딱 이분법적인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둑놈, 뭐 우리는 뭐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선과 악이 구분되는 단어들을 사용해요. 제가 어떤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계속 언급함으로써 세계관 자체가 선악의 세계관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있는 세계관이 그 쓰는 단어에 의해서 조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 이념이 개인보다 위에 놓여요. 개인적 성장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교리에 합치된 그거를 요구받는 거죠. 앞에랑 똑같죠. 집단 역동성이죠, 결국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 불허. 이념이 일치한 선한 존재만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이비 종교 중에 옴진리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의 중에 포화라는 게 있대요. 그게 이제 생존 불허 이런 개념과 좀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떤 사상을 개조하는 단계, 이 시스템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돼 왔고 그게 계속 다듬어져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항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수 있죠.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그냥 쉽게 빠져들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도 시험 공부해야지 이러다가 넷플릭스 보면서 날 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서도 이게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거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시스템화돼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면 계속해서 개인적인 무력감은 더 심해지고 이 집단에 내가 자꾸 소속감이 커지니까 점점 더 빠져나가기는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케이스를 몇 가지 좀 볼 텐데 이건 좀 뭐 비슷한 케이스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은 사례를 케이스로 묶었어요. 근데 이거 사례를 제가 좀 직접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그냥 어떤 단계별로 케이스로만 좀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노출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SNS나 아니면 친구가 책을 줬다거나 어떤 자료를 주면서 그거에 대한 정보에 내가 노출이 되는 거에서도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좀 궁금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해.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그냥 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인지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찾아보고 뭔가 좀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실은 신비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100가지 증거가 있어도 한 가지 신비로운 일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이제 그걸 키워서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또 믿게 되고 그거를 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존적 필요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이비 종교는 삶의 의미와 어떤 목적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을 주잖아요. 매력을 준단 말이에요. 인간은 살면 굉장히 두려운데 얘네들은 지금 나한테 의미를 줘. 그런 공포심을 줄여주잖아요. 불안감을 없애줘. 답을 내려주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봤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런 7가지 요인도 생각해보면 똑똑하면 안 빠질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불안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만한 것들에서부터 출발해서 불안을 해소시켜 주면서 모를 만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틀린 얘기로 빠뜨려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거를 저항하기가 쉽진 않아요. 누구나 불안이 있고 무지에 대한 공포가 있고 더 큰 존재에게 의존하고 싶은, 의존하면 편하니까 내가 더 애쓰고 싶지 않은. 뇌는 굉장히 절약정신이 투철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생각하지 않아. 가장 지름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답을 빨리 내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렇게 실존적으로 의미를 누군가가 준다? 감사하지. 감사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적 욕구를 채워주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여기 이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도 또 친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왠지 더 좋은 사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심리적 욕구가 이제 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심리적 욕구,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멋진 사람, 뭔가 소속감 이런 것들이 생겼지만 그게 또 영향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늦었어. 매물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집단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러면서 우리 집단이 옳고 바깥은 틀렸다. 그리고 이게 점점 강화가 되죠.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조금 다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실직하고 뭐 이별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SNS로 누군가가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재밌네? 그래서 이거 좀 더 봐야겠다 하고 결정한 게 여기 노출 파트예요. 노출을 됐죠. 그 다음에 그걸 조사를 하다가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걸 접하니까 너 내 삶이 너무 좋아졌어요. 막 그런 정보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이거 의미가 있나? 진짜 이게 막 도움이 되는 건가? 나도 이 사람들처럼 좋아지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이야기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내 삶은 지금 방향을 잃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명확하고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그들의 명확함에 이제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실존적 필요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굉장히 소속감을 줘요. 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막 지원도 많이 해줘요. 나의 외로움도 해소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욕구가 해소가 돼.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같이 머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시를 받고 그들의 이제 철학과 신념을 공유받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에서 어쨌건 내가 와서 나의 욕구도 해소가 되고 이들에게 어떤 좋은, 처음에 인지평양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의 개선을 보면서 그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점점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집단 역동성까지 흘러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변화를 하겠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이비에 빠지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케이스별로 개인적인 위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찾고 정서적인 호소를 하고 리더를 만나서 정체성을 찾고 하지만 결국 합리화를 시키는, 그리고 계속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단계. 실은 이게 이제 조금씩 이름이 다르고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원리로 돼 있죠. 그리고 내가 내 발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성장과 자기 개선이 되는 것 같지만 또 실은 비슷한 원리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질 일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이제 그런 상황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신념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지향하려면, 이제 실제로 아까 그 사상 개조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가 이제 그거를 그 역세뇌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뭐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에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조금 답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에 호소되고 감정에 조작된다.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성의 힘을 항상 발휘해야지. 그러면 이성의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면 이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요. 왜냐면 내가 감정이 휘둘리면 나 이성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감정적으로 좀 평온함을 유지한다.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조금 이성을 유지할 수 있게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어떤 것을 좀 적으면서 그것을 내가 이성적일 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두면 내가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죠. 제가 뭐 마음설계임 책이나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들이 이제 저 파트죠. 그리고 저 복종하게 되는 저 부분에서는 그 답을 먼저 내리려는 시도를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권위적인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나 뭐 교수님이지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발상을 바꿔야 돼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뭔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까진 좋아요. 근데 저 사람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런 카리스마 지도자 같은 부모들은 나중에 자식들이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옳은 말만 하는 줄 알았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아이들이 좀 반항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케이스마다 좀 다르지만 오히려 부모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지식이 나오니까. 우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매 아밀라제가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단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시대마다 어떤 지식이 달라지고, 이빨을 닦고
그 헹구는 기법도 달라지고 최근에 논문은 지방이 필요하다고 지방의 필요성이 또 강조되는 그런 논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 카리스마 지도자의 저 말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선생님이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존경하고 아 저렇게 큰 지식을 쌓은 사람이구나. 존경스럽다. 나도 저렇게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지. 이것까진 좋은데 저 사람의 말을 다 믿어야지. 이거랑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과학자적인 자세를 유지를 하는 게 좋죠. 어떤 복종의 자세보다는. 그리고 이런 집단에서도 이런 배타적인 생각,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건 되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세상은 선악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우리가 선 쟤네가 악 이렇게 주장하는 집단에 있는 순간 실은 거기에서는 모순이에요. 벌써 모순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모든 집단은 자기가 악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악인데 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정의와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각자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건 선악으로 구분하는 세계관은 모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런 심리적 공백을 메우는 것들,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는 내 몫이에요. 힘들어도. 그건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남이 해주면 나한테 왜 해주겠어? 가족이 아니냐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해주겠지. 뭘 바라겠어요? 나의 정체성을 왜 만들어주겠어? 그 정체성을 가지려고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변화에 저항하게. 모순이 있을 때는 모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결국 통계적 사고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근거로 확인하고. 그리고 매몰 비용이 아무리 커도 돌아 나올 건 돌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 기존 권위에 저항하는 거는 기존 권위에 저항하는 나의 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아까 부모에게 복종하는 그 마음이 복종에 대한 반발로 다른 곳에 복종하게 되는 그게 아니라 이 복종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나를 겪고 그래서 나의 자아가 커지고 나의 자아를 커지는 것을 부모에게 좀 납득시켜주고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좀 적정선을 하면서 서서히 변해하는 게 실은 성숙해지는 과정인데 그냥 다른 곳으로 심지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곳으로 복종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망치는 거죠. 현실에서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저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개인 취약성은 내가 지금 힘든 순간이 있을 때는 그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 내가 힘든 순간에 달콤한 말들은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쓴소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알려주고 지금 해야 될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도록 도와주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순간엔 되게 아플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성격적인 특성은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그런 것들과 겹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그 이론적인 얘기를 너무 깊이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좀 생각했던 거를 정리하는 그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은 부가적으로 붙는 저 7개 항목마다 그런 심리 이론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나열해서 할까 하다가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보겠어 약간 이런 생각에 거기에 이론들은 또 다른 사례들로 하나당 하나를 다룰 수 있는 뭐 하나가 아니어도 어쨌건 한 번에 너무 뭉뚱그려서 다루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보려고 막 최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흥미로웠죠?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그리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